예, 그 다음에 모실 분은 국립암센터의 장윤정 교수님이고 폐암 환자의 재활과 일상생활의 복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정 교수님이 저희가 지금 잠실 롯데호텔에서 학회를 하고 있는데 소공동 잠실호텔에서 암학회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렇게 강의를 하고 바로 오시느라고 많이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좀 괜찮으시죠, 지금은? 아, 네. 그 교수님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이제 폐암학회에는 사실 오늘 처음 참석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가정의학과 의사고요. 보건학과 보건정책의료정보와 생명윤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암 생존자와 관련된 헬스케어 기술 개발이나 이제 관련된 연구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암 생존자에 대한 연구나 이제 정책 결정에 대한 일을 하고 계시면 결국은 그 치료를 받은 암 환자들이 어떻게 재활을 하고 일상생활을 어떻게 복귀해야 되는지 바로 그게 관심 분야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암 생존자라는 용어가 굉장히 낯설고 이제 특히 환자분들은 생존자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도 크십니다. 그래서 암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하시긴 하는데 저희가 정책적으로 이제 생존자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왜 저희가 뭐 9.11 사태도 마찬가지고 어떤 위험한 현장에서 그런 과정을 다 관찰하고 겪으신 분의 이제 생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상에 그냥 경험을 하고 지나갔다라고 하기에는 더 큰 이제 신체적, 심리적 충격과 그 이후에 관리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암을 겪으신 분들을 단순한 경험자라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정책적으로는 생존자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분들의 뭐 심리적인, 신체적인 또 앞으로의 건강 관리와 관련된 거 또 그것으로 인해 장애를 받아서 일상에 복귀가 어려우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상의 복귀까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정책적인 어필이 더 되기 위해 저희는 생존자라는 용어를 쓰고 그것이 가능하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암관리법이 최근에 개정이 됐습니다. 내년 6월부터 개정되는 내용에는 기존에는 암의 진단과 치료, 연구만 암관리 사업의 영역이었는데 새로 개정된 암관리법에서는 치료 후에 사후 관리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폐암 학회에서 관심 가지신 치료 후에 일상생활 복귀가 향후에 이제 정책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이제 암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 저희 같은 이제 외과 의사나 그 항암 치료하신 선생님들은 치료하고 암만 재발 안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얘기해 주신 대로 환자들은 정말 많은 걸 경험을 하고 또 일상에 복귀를 하려면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관심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흉부외과 의사니까 이제 폐암 수술하는데 폐암 수술 하고 나서 환자들이 늘 이제 하는 얘기가 언제쯤 일상생활에 복귀해도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이제 폐암처럼 조기에 수술을 해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치료와 수술 또 소화기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금방 퇴원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퇴원을 한다고 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냐? 그러면 꼭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그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크게는 이제 병원이냐 가정이냐 이제 환자들이 머무는 곳을 두 군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단절이 되고 고립이 되고 환자는 치료를 위해서 많은 생활이 제한을 받게 되죠. 그래서 병원에서 있는 거는 일상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퇴원 후에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가정 안에서는 더 이상 환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의 구성원이 돼야 되고 또 가정 안에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물론 환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일단 사회적으로 가정에서의 그 기존의 위치에 돌아오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 사실 그것이 저희는 일상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일상에 돌아오는 게 암 치료 전이나 또 수술받기 전처럼 갈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는 완전히 똑같이 갈 수 없다라는 거는 일단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암이라는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앞에서 설명 들으신 것처럼 폐 기능도 줄어들고 또 다른 치료를 해야 되거나 생활에 제한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뉴 노멀, 새로운 일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암 치료를 받았다는 전제 하에 나의 새로운 일상을 만드는 것에 대한 고민과 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수술한 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뉴 노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할까요?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환자 역할을 하는 거에서 내가 이제 이전의 역할을 어느 정도부터 수행할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아니면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체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체력이 돌아가는 거를 같이 회복을 전제로 하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일상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에 있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능력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또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함께 이겨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그냥 얘기를 드리면 외래에서 그냥 사무직인 남성이 수술을 받고 나면 퇴원해서 출근 언제부터 해도 되나요? 그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환자분한테 바로 출근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환자는 4주, 8주, 뭐 진단서 써달라. 뭐 항상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빨리 복귀하는 게 좋다 그러고 환자는 그러고 싶어 하지 않고 어떤 게 좋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외국에서 암 치료 후에 회복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저희가 일부러는 이제 병가나 아니면 난임 부부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은 이제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근무 시간을 줄여준다던가 해서 일단 일상적이지 않은 건강 상태임에도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제안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암을 치료하고 병행하는 분들은 기본적인 체력 상태가 예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회복을 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보통 암 치료하고 겉에서 보기에 멀쩡하니까 예전과 같은 업무 강도로 다시 일을 막 던지시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암 환자라고 얘기 안 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면은 내가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일을 못 하고 그만큼의 퍼포먼스가 안 되는 걸로 또 스트레스를 받고 하다 보면 우울해지고 직장에서도 이해를 못 받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주변에 암을 치료받았다는 거를 말씀을 하세요. 사실 그거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으면 그 회사는 나쁜 회사인 거거든요. 그 대신에 저희가 그 사람이 보통은 이제 기본 퍼포먼스의 한 60%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암 환자분들이 일상에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이 주변에서 함께 이루어졌을 때 예전의 퍼포먼스의 80%, 90%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백이 길어질수록 더 격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빨리 복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귀를 했을 때 적정한 업무 강도와 수준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 회사 분위기가 또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저희 의사나 간호사분들도 암을 많이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를 받고 또 복귀를 하시고 저희는 그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야지 그 이후에 삶이 유지되고 회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 그럴 때 저희가 그분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업무 강도와 조정이 필요하고 그것이 서로 용납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일상적인 그 직업이나 그런 데 복귀는 빠르면 좋지만은 원래 강도대로 할 수 없고 뭐 60에서 80% 정도의 강도로 해야만 하고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이 돼야 된다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예, 예를 들어 이제 저희 아는 분 같은 경우에 피로감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세요. 근데 아까 이제 피로도 말씀하셨는데 일반인의 피로와 암성 피로는 좀 다릅니다. 사실 이제 수술이나 항암을 받고 나서 또 암을 가지신 분에 있어서의 피로감은 내가 쉰다고 좋아지는 피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갑자기 오는 그런 피로 증상이 확 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쉬어줘야지 되는데
그런 피로에 대한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저희가 어느 때 보면은 이제 과기부나 다른 공무원들을 만날 때 암성 피로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저도 피곤한데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네. 근데 그거는 암 환자에서의 피로, 암 환자에서의 우울의 특성을 잘 이제 저희가 그럼 막 또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환자분에게도 필요하고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암 환자에게는 중간에 휴식 시간도 또 줘야지 되고 또 근무 시간을 좀 단축시켜 주거나 그 업무 강도를 좀 조절해 주면서 이분이 직장 생활을 유지하고 같이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가끔 환자들이 피곤하시다 그러면 저도 피곤한데요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또 이제 외래에서 보면 환자들이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나는 이제 암에 걸렸으니까 그냥 수술하고 그냥 건강한 찰만 하면 되는데 나는 일상생활 복귀도 안 하고 산에 들어가 지내겠다. 요양병원 들어가서 몇 개월간 있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거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데 교수님 의견은 좀 어떠신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일상은 나의 삶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은 일상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분들은 병원에 주소를 옮겨놓고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 일상은 이제 나의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이 가능한 곳이 일상이라 할 수 있고 산에 들어가면 공기가 좋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사회적인 고립입니다. 우울할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고 또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병원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뭐 여행이나 산책은 하실 수는 있지만 산속에 들어가서 고립된 삶을 사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요양원 같은 데 계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거는 자기의 일반적인 사회 활동에 많은 제한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회복과 활동을 위해서는 그것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가정과 일단 사회로 돌아오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 이제 아까 일상생활로 복귀하고 뉴 노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직장에서 배려가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어찌 보면은 직장보다 더 많이 마주치는 건 가족들이잖아요. 가족들은 또 이제 우리 환자분들을 어떻게 대해 주셔야 될까요? 암 진단 초기에는 또 환자가 뭐 항암이나 수술 중에는 정말 활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를 중심으로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그거 환자가 어렵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리소스가 환자 중심으로 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환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가정도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되기 때문에 환자의 가족으로서 환자를 돌보는 마음도 있지만 이제 환자도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나 때문에 무너진 가족의 삶이 다시 돌아갈 수 있게 서로 지지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와 가족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져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보는데요. 또한 환자의 가족으로 있다라는 거는 서로 그래서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환자를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환자에게 더 큰 불편이 되거나 환자를 오히려 환자 역할에 더 집착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또한 가족으로서 또 불안하시고 우울하고 환자 때문에 올 수 있는 스트레스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저희가 환자와 가족의 역할극을 시킬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환자는 이제 가족의 역할을 하고 가족이 환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투사가 되시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환자에게 더 상처가 되는구나, 아니면 가족에게 상처가 되는구나, 이런 걸 아는 경우들도 생기기 때문에 환자의 가족이라는 위치가 꼭 희생만을 해야 되는 위치도 아니고 환자라는 위치가 모든 걸 요구해야 되는 위치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간 이후에는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이 생활에 서로 이제 뉴 노멀에 익숙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환자의 가족은 어떻게 보면 또 고위험 환자가 될 수 있는 하이리스크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가족들은 저희가 또 별도의 이제 검진이나 아니면 건강관리와 관련된 교육들을 또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가족의 위치는 환자를 돌보는 것과 또 잠재적으로 고위험이 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또 가족으로서의 어떤 돌봄도 같이 병행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지가 않은 게 환자를 돌봐드려야 되지만 또 너무 지나치게 배려하다 보면 환자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환자 역할에만 하려고 할 수도 있을 거고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정말 일상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 그렇죠. 예,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쨌든 간에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잘 드려가지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하고 직장생활도 이제 하시고 하지만 최소한 5년 내지는 그 이상 계속 병원에 오셔야 되잖아요. 뭐 3개월이건 6개월간에 오셔서 사진 찍고 외래 오시는데 CT 찍고 들어오시면 하신 얘기가 CT 찍고 너무 불안해서 외래 올 때까지 잠을 못 잤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느 정도 다 불안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암 환자에서의 불안을 이제 재발 불안, 특히 내가 재발이 되는 건가 아니면 다른 암이 생기나 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저기가 아파오면은 이게 전이가 된 거냐 하고 병원으로 뛰쳐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암 환자에서의 재발 불안은 일반인이 느끼는 뭐 공황장애라던가 그 제너럴 앵자이티 디스오더라고 하는 일반적인 불안장애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불안장애는 원인 없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재발 불안은 정말 재발이 될 수 있습니다. 재발이 안 된다고 아무도 얘기를 못하죠. 하지만 재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재발을 빨리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또 재발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한 치료가 병행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수 있는 재발을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말씀을 항상 해주실 거예요. 어떤 경우는 재발이 또 의심될 수 있으니까 갑자기 두통이 생기시거나 아니면 근골격계에 좀 심한 통증이 생기면 오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특정 장기에 재발이 생겼을 때 올 수 있는 매우 특정한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작은 재발은 항상 올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암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는 재발은 올 수 있지만 재발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또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재발이 생기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는 마시고 항상 이제부터는 암은 만성적인 관리다. 재발이 돼도 저희는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마음을 갖도록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발뿐 아니라 폐암 걸리신 분들이 다른 암에 또 걸리실 수도 있고 또 그럴 확률이 좀 더 높잖아요. 일반인들에 비해서. 맞습니다. 저희가 주로 이제 2차 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폐암은 주로 흡연하고 관계가 된다라고 하고 흡연하고 또 관련이 높은 암들이 인후두암이라던가 신장암, 방광암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암의 발생이 일반인에 비해 4배 이상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폐암이 걸리셔서 폐에만 신경 쓰시는 게 아니라 폐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걸릴 수 있는 암에 대한 또 추가적인 관리와 주의를 주셔야지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폐암 환자분도 위암도 걸리고 대장암도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암 선생님에게 폐와 관련된 진료를 주기적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적어도 국가암 검진에서 하고 있는 암검진, 일반 암검진도 같이 병행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폐암 환자들을 추적 관찰할 때 주로 이제 가슴 CT 찍고 뭐 필요하면 뭐 머리 아프다 그러면 머리 MRI 찍거나 이제 그 정도 아니면 뼈 검사 정도 할 텐데 말씀하신 대로 국가 암 검진에 들어가는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은 따로 해야지만은 2차 암을 또 발견할 수 있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검진과 암 진료에서 하시는 조기 진료를 위한 정기 검진은 꼭 병행하시도록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보면 폐암 환자들이 딱 폐암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만성 질환, 뭐 당뇨, 고혈압, 뭐 고지혈증 갖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저희가 환자분들을 쭉 이제 검사를 해보면은 3분의 1은 암 진단 전에 만성 질환 진단을 받으시고요. 3분의 1은 암 치료 중에 발견이 되십니다. 또 3분의 1은 암 치료 종료 이후에 발견이 되시는데 환자분들은 나를 치료하시는 폐암 선생님이 항상 피검사도 하고 여러 검사도 하니까 내가 그 수치가 나쁘면은 같이 봐주실 거야 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만성 질환은 추가적으로 꼭 관리를 해주셔야지 되고요. 주로는 저희는 이제 집 가까운 병원에서 간단한 문제와 만성 질환 관리를 할 수 있는 주치의 선생님, 동네 주치의 선생님 꼭 만드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암 치료하시는 선생님과 동네 병원 선생님이 함께 건강 관리를 받도록 하면 좋고, 그리고 이제 보통 암 치료하시는 병원에서는 검사 결과를 핸드폰 어플이나 이런 데서 다 웬만큼 피 검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 결과도 동네 병원 선생님께 알려줘서 중복 검사를 하거나 검사에 대해서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검진을 하러 오셨는데 저한테 그 당뇨약 달라고 그러시거나 고지혈증 약 달라고 그러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모를 뿐더러 그런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집 앞에 있는 가정의학과나 내과 선생님들이 보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이 아시고요. 네. 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필요하면은 자주 갈 수 있는 그런 병원들을 꼭 병행해서 관리를 받으시도록 권장드립니다. 교수님, 실제로 그 암 환자들을 주기적으로 좀 환자들 보시고 계시죠? 네, 저는 이제 암 치료하시는 때 제가 이제 고지혈증과 고혈압 관리를 가정의학과 외래에서 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이제 많이 하는 질문들이 몇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소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 주시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늘 뭐 먹으면 좋으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맨날 이제 여쭤보세요. 저 사실 이런 거 먹고 있는데 뭐 어떤가요? 아니면은 사실 이제 얼마 전에 그 개 기생충과 구충제와 관련된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사실 몸에 좋다는데 의사 선생님은 모른다고 하거나 권장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게 너무 좋아서 알려주지 않거나 소개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영양제 또 일부 성분 같은 경우는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우리 몸에는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우리 몸에 가장 많이 필요한 거는 우리 골격을 이루고 근육을 만들고 세포에 필요한 또 에너지를 만드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기본적으로는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게 미네랄과 비타민들입니다. 그래서 뭐 코큐텐이나 뭐 여러 영양제에 대한 거를 이만큼 들고 와서 물어보기도 하시는데, 그러면 물어보죠.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일단 기본적인 게 식생활입니다. 그래서 식생활에서 기본적인 영양분 섭취가 중요하고, 또 이거에 필수 영양,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이라는 게 있죠. 거기서 필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양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데, 일반적인 국민건강 영양조사에서도 고령층이라든가 특정 계층에서 불균형한 영양이 있다는 거는 벌써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암 환자가 되시면은 거기서 추가적인 편식을 더 하세요. 아예 뭐 고기를 끊었다는 분부터 뭐 설탕을 끊었다는 분, 이런 식의 이제 편식을 시작하시게 되면 영양의 불균형은 더 가중됩니다. 따라서 이런 불균형하지 않게 골고루 드시는 게 기본 나의 몸과 체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라는 생각은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챙겨 먹는 것보다 골고루 잘 편식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네. 근데 요즘처럼 먹을 게 많은 세상에 영양 상태가 뭐 불균형이라든지 영양 부족이라는 게 상당히 참 믿겨지진 않네요. 그렇죠. 너무 편중되십니다. 한쪽으로만 집중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한 음식에 집착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야말로 편식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항상 과한 것은 위험하다라는 생각으로 균형을 갖추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항상 우리가 뭘 먹으면 좋아요라고 얘기할 때 그런 질문이 다 넌센스인 게, 얘기하신 대로 그거에 편중돼서 영양이 충분하게 균형을 맞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교수님 모시고 얘기를 정말 나누면 뭐 밤새 해도 얘기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정해진 시간은 있고 그래서 질문 몇 개를 받고 이제 끝내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하셨던 암 환자들이 불안과 우울감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게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선입견도 있잖아요. 그런 상담을 받거나 치료를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권유를 하시죠? 저는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것과 도움을 받았을 때 그 극복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상담이 일단 선생님을 통해서 만나면서 내가 잘 몰랐던 거를 극복하고 아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런 신경정신과 선생님, 정신건강클리닉의 심리상담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는 거는 매우 유익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한 개만 더 이렇게 드리면, 요즘은 이제 살 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들 이렇게 생각들 하잖아요. 그 날씬한 몸을 만들고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암 환자들에서도 이런 게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나요? 보통은 이제 비만을 암의 원인이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고, 암이 진단되고 나서 살을 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암의 종류에 따라서 특히 폐암이라던가 소화기계 암은 살이 빠지는 것, 또 저체중은 암의 매우 나쁜 예후입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인 근력과 체력이 있어야지 이런 생활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과체중과 비만에서 생존율이 더 증가되는 것들의 결과들이 보이기 때문에 암 환자분들 오시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체중은 유지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체중이 근데 증가되는 거는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게, 암 환자가 돼서 체중이 증가될 때는 활동량이 줄면서 지방이 느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육이 늘면 모르겠지만 지방이 느는 거는 전체적인 건강의 밸런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근육량을 유지하시고 체중을 오히려 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렇죠. 저는 이제 폐암하고 식도암 환자를 주로 보는데, 그 두 가지 암은 어쨌든 살이 빠지는 건 정말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체중이 좀 나가야지만 회복도 잘하고 예후에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질문을 재활과 관련되는 질문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가지 그냥 제가 더 예.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방접종 부분이 있습니다. 그쵸. 사실 예. 요즘에 이제 여러 예방접종이 나오고 있거든요. 독감 예방접종 맞아야 돼요라고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그거는 시즌에 어떤 이 계절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맞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사실 폐렴 예방접종 굉장히 중요합니다. 폐렴이 이제 폐암에서도 회복에 영향을 많이 미치시기 때문에 주로 폐렴 예방접종을 할 때는 암 치료 2주 전에 하시거나 뭐 항암이나 수술 끝나고 2달 후에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폐렴 예방접종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2가지를 다 맞도록 권장드립니다. 또한 이제 50세 이후거나 최근에 이제 대상포진에 관련된 부분, 또 암 치료 중에 대상포진이 나오는 것으로 치료가 늦춰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미리 맞아두시거나 암 진단 이후에도 꼭 챙겨서 맞아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가족들 내지는 암 환자 가족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흡연을 하는 건 당연히 환자들한테 안 좋겠죠. 간접 흡연으로라도 직접 담배 피지 않더라도요, 그 앞에서. 네. 보통은 이제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간접 흡연이라 하면은 담배 연기를 내가 맡는 것뿐만 아니라 담배를 피신 분의 채취에 남는 그 옷에 남는 그 담배 연기에 그 흉이 남아서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일단은 담배를 피셨던 분한테 담배에 대한 향기를 주게 되면 이분이 다시 흡연 욕구가 생기십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2차 암이 생기거나 건강에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그 흡연 욕구를 자극함으로써 이분이 다시 담배를 잡게 되는데 영향을 주는 것도 있고요. 또한 이제 보통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 되는 게 흡연하고 30년이 지나서 생기는 거고, 나는 이왕 하이 리스크인데 뭐 폐암까지 걸렸는데 무슨 끊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흡연을 지속하시면은 상처의 지연뿐만 아니라 항암제의 반응을 줄이거나 아니면 재발을 높이거나 예후에 안 좋다라는 연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암 환자들도 담배를 끊으셔야지 되는 거고, 가족들도 같이 끊어주셔서 그 리스크를 줄이도록 서로 노력해 주셔야지 됩니다.
예, 그 교수님 따로 나중에 모시고 좀 주제를 따로 정해가지고 영상들을 따로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들어야 될 얘기가 많은데 이거를 무한정할 수는 없고 1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폐암 환자들의 그 재활과 일상 복귀 그리고 운동에 대해서 두 분 그 전문가 교수님을 모시고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콘텐츠 제작을 하는 그 폐암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